여기 경북 영천의 한적한 마을에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박철민 씨가 있습니다. 60하고도 2해를 넘긴 그는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키워 출가시키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요. 대대로 이 고장을 지켜온 그의 집안에서 특히나 돌아가신 아버님 철민 씨에게는 평생의 기둥과도 같았던 분은 생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늘 입버릇처럼 사람은 제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3년째 기일이 다가오던 어느 봄날, 철민 씨 가족은 평생 가슴에 새길 기이하고도 가슴 시린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펼쳐진다면 한평생 올고듬과 덕망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무덤 아래 어떤 처연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려 했던 한 여인의 눈물겨운 모정이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운명적인 날의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봄은 마치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처럼 유난히 포근하게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의 아버지 박영감의 3년째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먼저 산소를 찾아뵙고 예를 갖추는 것이 철민 씨 집안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늘 사람은 근본을 잊어서는 못 쓴다.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도 복을 받는 법이다. 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죠. 그런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철민 씨와 그 형제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기일 제사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들이었죠. 제사는 본디 기일 당일에 지내는 것이지만 하루 전날 온 가족이 함께 산소를 찾아 주변을 정갈히 하고 미리 살펴보는 것은 박영감 생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들만의 관례였습니다. 철민 씨의 아내와 아들 내외, 그리고 딸 내외 식구들까지 모두 모이니 조용하던 시골집 마당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북적였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도 철민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여전히 가슴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 남아있었죠. 아버지의 산소는 마을 뒷산 중턱,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볕이 머무는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부모님 산소를 돌보시듯 지극한 정성으로 손수 가꾸시던 곳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철민 씨와 그 형제들이 그 깊은 정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철마다 산소를 돌보고 있었죠. 산소로 향하는 완만한 오솔길, 철민 씨의 손주 녀석들은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연신 제잘거리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듯 뛰어갔습니다. 철민 씨의 아들과 사위는 제수용품이 담긴 상자들을 나누어 들고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철민 씨의 아내는 남편의 팔짱을 살며시 끼며 여보, 오늘따라 날씨가 참말로 곱네요. 아버님께서도 틀림없이 흐뭇해 하실 거예요. 하고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철민 씨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은 쉬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은 각자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가져온 음식들을 정성스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봉분 주변에 자란 잡초들을 말끔히 뽑아내고 여자들은 햇볕 아래 반짝이는 노재기를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껏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어린 막내 손녀딸 아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뺨,
저기 엄청 큰 뱀이 하고 새된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리고는 철민 씨에게로 허둥지둥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풀숲에서 기어나온 작은 지렁이라도 보고 놀랐나 싶어 철민 씨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놀랐구나. 괜찮다, 괜찮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하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다독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자상했죠. 하지만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떨며 가리키는 곳을 본 순간 철민 씨 역시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봉분 바로 오른쪽 햇볕이 가장 따스하게 내려앉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거대한 흰색 구렁이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스르르 기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온 철민 씨였지만 그렇게까지 크고 또 그렇게까지 눈부시게 새하얀 구렁이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은 신령한 이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구렁이의 거죽은 부드러운 햇빛을 받아 은은하면서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머리 부분에 박힌 두 눈은 기이하게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눈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산소 주변을 감돌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은 듯 절대적인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너클 잃은 채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 기이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철민 씨의 맏아들이 가장 먼저 정신을 수습하고 저리 썩 가지 못해 이놈의 뱀이 어딜 감히 하며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급히 주워들고 구렁이를 위협하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흰 구렁이는 조금도 놀라거나 움츠러드는 기색 없이 오히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위험 있게 고개를 들어 가족들이 모여있는 쪽을 한번 쓱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다는 듯 혹은 무언가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깊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스르르 풀숲 사이로 거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순간 철민 씨는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시는 간절한 신호 혹은 불길한 전조임이 틀림없다는 강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철민 씨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남편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날 아버지 산소에서 예고 없이 마주한 거대한 흰 구렁이는 앞으로 철민 씨 가족에게 닥쳐올 거대하고도 슬픈 비밀의 서막을 알리는 듯 깊은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흰 구렁이가 풀숲으로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산소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죠. 막내 손녀는 여전히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흐느끼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의 얼굴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는 당혹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철민 씨의 맏아들이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괜찮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시골 산에는 원래 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 우연히 마주친 것일 겁니다. 하고 철민 씨를 위로했지만 그의 귓가에는 그 말이 조금도 위안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봉분 바로 옆, 그것도 아버지께서 고이 잠들어 계신 머리맡 방향에서 호련히 나타난 거대한 흰 구렁이. 그리고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듯
기이할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던 그 두 눈. 철민 씨는 온몸의 세포가 경고를 보내는 듯 직감적으로 이것이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님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온 햇과일과 음식들이 산소 앞자리에 곱게 펼쳐져 있었지만 가족 중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대려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그날은 봉분 주변의 잡초를 뽑고 대강 정리하는 것만으로 간신히 마무리하고 모두들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는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철민 씨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없이 뒤척였죠.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흰 구렁이의 그 형형하고도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마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잠자리가 몹시 불편하시기라도 한 듯한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철민 씨의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여보, 제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걸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틀림없이 평안하게 잘 잠들어 계실 겁니다. 하고 부드럽게 다독였지만 철민 씨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욕의 씨앗은 쉬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의욕은 더욱 뚜렷한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죠. 다음 날 가족들은 예정대로 아버지의 기일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쓰고 제사상 앞에서 엄숙하게 절을 올리는 내내 철민 씨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산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제사 음식의 맛도 향냄새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제사가 모두 끝나자마자 동생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버지 산소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매사에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의 둘째는 아이고 형님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시골 산소에 뱀 한 마리 나온 걸 가지고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요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으니 아마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온 놈이겠지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철민 씨의 말에 깊이 동조했던 과묵한 성격의 막내 동생은 이번에도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형님 정말입니까? 그렇게 큰 흰 구렁이라니 어르신들 말씀에 따르면 흰색 동물은 보통 영물이라고 하던데 혹시 아버님 산소에 무슨 불미스러운 문제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요? 하며 숨기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막내 동생의 말에 덜컥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단순한 뱀이 아니었어. 영물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철민 씨는 가족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차를 몰아 다시 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거대한 흰 구렁이가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를 자신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으로 들어서자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마른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스산하게 귓가를 맴돌며 왠지 모를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 도착한 철민 씨는 한동안 숨을 죽이고 문제의 그 자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분명 아무 문제 없이 평평했던 봉분 오른쪽 가장자리에 흙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눈에 띌 정도로 살짝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풀들은 마치 누군가 뜨거운 물이라도 부은 것처럼 시들시들하게 누렇게 변해 있었죠. 전체적인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최근에 그 땅을 급하게 파헤쳤다가 다시 어설프게 흙으로 덮어놓은 듯한 불길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의 심장이 다시금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병고란 말인가? 설마 하니 누가 감히 아버님 묘를 건드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파헤쳐진 듯한 봉분 자리를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그 흰 구렁이는 어쩌면 이 끔찍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평화로운 안식처가 더럽혀지고 있음을 자식들에게 절박하게 알리려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의욕과 불안감 속에서 철민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몰래 아버지 산소를 다시 다녀온 그날 밤, 철민 씨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버지 묘에서 직접 확인한 미심쩍고 불길한 흔적들은 마치 악몽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맴돌았죠. 누군가가 정말 의도적으로 묘를 훼손한 것일까? 아니면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명쾌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거대한 흰 구렁이의 느닷없는 출현과 봉분에서 발견된 이상한 변화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철민 씨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어제 산소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심각한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얼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그럼 정말로 누군가가 아버님 산소에 못된 손을 댔다는 말씀이세요? 세상에나 어느 천하에 몹쓸 인간이 그런 무덤까지 파헤치는 짓을 아내는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부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착잡한 심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철민 씨의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단 한 번도 남에게 못된 소리 한 번 하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늘 덕을 베풀고 존경받던 분이셨죠. 그런 분의 묘에 누가 감히 그런 파렴치한 손을 댄단 말인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결국 형제들을 모두 다시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그 혼자서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 주말 저녁 철민 씨의 집 거실에는 그를 포함한 5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모든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철민 씨가 아버지 산소에서 연이어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 거대한 흰 구렁이의 출현과 뒤이어 발견된 봉분의 이상, 징후을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불신감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동생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둘째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님, 제 생각에는 형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속의 흙이 비바람에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걸 가지고 파묘니 뭐니 단정 짓는 건 좀 심한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뱀은 원래 땅속을 파고 다니면서 사는 녀석들 아닙니까? 라며 철민 씨의 주장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철민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불안감을 표했던 막내 동생은 이번에도 형의 편을 들고 나섰죠. 아닙니다. 둘째 형님. 저는 이번만큼은 큰형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흰 구렁이라니 예로부터 어르신들께서 흰 동물은 영물이라 하셨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분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지난밤 사이에 멧돼지 같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파헤쳐 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셋째와 넷째는 뚜렷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형들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민 씨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에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멧돼지라니, 내가 어제 그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멧돼지가 드나들 만한 발자국이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짐승의 소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님 묘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일 아니냐? 그의 단호한 일갈에 거실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직접 파헤쳐 본다는 것은 유교적 전통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자식된 도리로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실로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아버지의 평화로운 안식을 더럽히고 훼손했다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자식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조용히 형제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철민 씨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품이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버님 철민 씨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평안히 잠드셔야 할 곳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 자식들이 당연히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산소를 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인지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저희 마음이 더 무겁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께도 죄송스러운 일이고요. 아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주저하던 동생들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장남인 철민 씨의 깊은 고뇌와 진심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오랜 시간 이어진 경론과 무거운 고민 끝에 철민 씨 형제들은 아버지의 묘를 확인해 보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장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길이를 택하여 묘를 열어보고 만약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더욱 좋은 명당 자리로 아버지를 옮겨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의 이면에는 혹시라도 발생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가장 큰 목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죠. 결정은 내려졌지만 철민 씨의 마음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그저 자신의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거대한 흰 구렁이가 남기고 간 불길하고도 서늘한 예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이장하기로 그 무거운 결정을 내린 후 며칠 동안 철민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초조함과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장 날짜는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어른에게 부탁하여 신중하게 길이를 받아보름 뒤로 정해졌죠.
그동안 철민 씨는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관할 면사무소를 찾아가 정식으로 이장 허가를 신청하는 복잡한 서류 절차를 밟았고 수소문 끝에 인근 지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장의사를 섭외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쁜 와중에도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설치는 것은 예사질이었고 입맛도 완전히 잃어버려 밥 한 술 제대로 넘기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 노력했지만 그 눈가에 서린 깊은 걱정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건강이 상할까 노심초사했죠. 드디어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이장 당일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부터 하늘에는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라도 하듯 바람마저 스산하게 불어와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철민 씨와 그의 오형제, 그리고 각자의 장성한 아들들, 마지막으로 미리 약속된 장의사 팀과 면사무소에서 파견된 직원 한 명까지 모두 아버지 산소 앞에 무거운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말이 없었고 그저 침통한 얼굴로 앞으로 파헤쳐질 봉분을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죠. 철민 씨는 바짝 마른 입술을 애써 침으로 축이며 착잡한 심정으로 장의사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작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의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고 그와 동시에 첫 삽이 마른 흙을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쩍쩍 둔탁한 삼날이 흙을 가르는 소리가 적막감만이 감돌던 산중에 유난히 크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 씨와 그의 동생들은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광경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봉분의 흙이 한 삽 한 삽 걷어내질 때마다 철민 씨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사정없이 얻어맞은 듯 가슴속에서 쿵쿵 격렬하게 울려댔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우리 아버님께서 편안히 잠들어 계시기를. 그는 속으로 수없이 간절하게 되뇌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작업을 하던 인부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구슬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고 그들이 입고 있던 작업복 등판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봉부는 이미 절반 이상 허물어져 평평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가장 깊숙한 곳에서 흙을 파내던 한 인부가 하는 짧고 의아한 탄성과 함께 갑자기 삽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곁에서 함께 작업하던 다른 인부들과 무어라 몇 마디 빠르게 수군거리더니 이내 이 모든 작업을 총괄하던 장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철민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심각함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파 들어간 깊이가 통상적으로 관이 나올 깊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아버님 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쪽을 보십시오. 관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이 하나 더 있다니요? 철민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관이 하나 더 묻혀 있다니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해괴한 소리였습니다. 장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첩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버님 관 바로 위에 다른 관을 몰래 하나 더 얹어서 묻은 것 같습니다. 첩장. 그 생소하면서도 끔찍한 단어가
철민 씨의 머릿 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의 동생들도 장의사의 말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막내동생은 형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철민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파헤쳐진 검은 흙구덩이만을 넋 놓고 바라볼 뿐이었죠. 인부들이 장의사의 지시에 따라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자 장의사의 충격적인 말은 곧 끔찍한 현실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시커먼 흙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그토록 찾던 아버지의 관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나무의 색깔이 바래지 않은 새 것으로 보이는 관이었지만 정식적인 매장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어딘가 허술하고 조악하게 만들어진 나무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힘겹게 드러내자 마침내 그 아래 더 깊은 땅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버지의 관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개의 관이 마치 건물의 층을 이루듯 위아래로 정확하게 포개어져 겹쳐져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철민 씨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도 단순한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 그리고 감히 아버지의 안식을 더럽힌 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영혼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아버지의 이름만을 목 놓아 부르짖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시고 티끌만큼의 원한도 사지 않으며 정직하고 올곧게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까지 이런 참혹하고도 기막힌 수모를 당하셔야 했단 말인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배신감에 철민 씨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며칠 전 보았던 그 거대한 흰 구렁이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억울하고도 기가 막힌 상황을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알리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였으면 하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적막해야 할 산소에는 자식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땅을 치는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어두웠습니다. 아버지의 묘에서 발견된 두 개의 관. 그 참혹하고도 믿기 힘든 광경 앞에서 철민 씨와 그의 가족들은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관 위에 버젓이 그리고 불법적으로 올려져 있던 또 다른 관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었죠. 그 허술함과 무례함은 자식된 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장의사는 침통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시신을 은폐하려 했거나 혹은 있어서는 안 될 방식으로 매장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함께 현장에 나와 있던 면사무소 직원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현장의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철민 씨는 장남으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생을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관을 정중히 수습하여 새로 마련한 장지로 편안히 옮겨 모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불법적이고
파렴치하게 첩장된 관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왜 이런 천인공노할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동생들은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찾아내 가장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격분했지만 철민 씨는 일단 흥분한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관은 인근 가족 선산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정중하고 예를 갖춰 다시 모셔졌습니다. 새로 단장한 무덤 앞에서 철민 씨와 그의 형제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자식들이 너무 늦게 알아서 돌아가셔서까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가슴을 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위에 얹혀있던 정체불명의 관이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해당 관을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임시 안치시설로 옮긴 후 정식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밟겠다고 철민 씨에게 알렸습니다. 그 관에는 어떤 이름이나 표식도 하다못해 작은 글씨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고 투박하게 짜인 오래되지 않은 나무 상자일 뿐이었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철민 씨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면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위쪽 관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에서 확보한 칙과 치료 기록과 몇 가지 유류품 등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수화기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공무원의 목소리는 낮고 지극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선생님, 확인 결과 해당 유골은 박영미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시점은 약 3년 전 봄으로 추정되며 가족 관계상 모친은 김순옥이라는 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영미, 그리고 김순옥. 그 두 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철민 씨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라면 철민 씨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의 고향집에 드나들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한때는 철민 씨네 집과도 꽤나 가깝게 지냈던 분이었죠. 아버지께서는 가끔 그분을 순옥이 댁이라고 부르시며 안부를 묻거나 걱정하시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기억의 저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라는 박영미라는 이름은 전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3년 전 봄이라면 공교롭게도 철민 씨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기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기막힌 우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왜 김순옥이라는 할머니는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그것도 남의 무덤 위에, 그것도 몰래 숨기듯이 묻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무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철민 씨 아버지의 묘를 선택해야만 했을까? 의문은 마치 실타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철민 씨는 이 모든 의혹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김순옥 할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그 입을 통해 진실을 들어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공무원에게 다시 연락하여 수소문한 끝에 김순옥 할머니가 현재 읍내에 위치한 한적한 요양병원에 홀로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겁고 착잡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철민 씨는
그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마지막 조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가 머물고 있다는 요양병원은 철민 씨의 예상보다 훨씬 더 외지고 쓸쓸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건물 외벽과 정돈되지 않은 정원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고독과 절망을 대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가는 내내 철민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과연 할머니는 나를 만나주실까? 순순히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해 주실까? 아니, 그보다도 나는 과연 어떤 얼굴과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 수만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병실 문패에 희미하게 적힌 김순옥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고 철민 씨는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마치 그림자처럼 앙상하고 초췌한 모습의 한 할머니가 멍하니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돌렸고 그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철민 씨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의 모진 풍파와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이 그 주름진 얼굴 위에 고스란히 그리고 잔인하게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철민 씨는 할머니 침대 옆에 놓인 낡고 삐걱거리는 작은 의자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서 벌어졌던 기이하고도 끔찍한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따님, 박영미 씨에 관해 대해서 말이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할머니의 표정에는 눈에 띄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그저 미동도 없이 허공의 한 지점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죠. 그녀의 침묵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병실 안을 짓눌렀습니다. 철민 씨가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더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할머니의 바싹 마른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지극히 힘겹게 열렸습니다. 그 첫 마디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영미 내 하나뿐인 불쌍한 내 딸. 갈라지고 다 쉬어버린 기나긴 세월의 슬픔이 응축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슬픔의 무게가 병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며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 기억의 강둑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처럼 뜨문뜨문 하지만 절절하게 자신의 기구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너무나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린 딸 영미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모질고도 서러웠던 세월.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고된 삶 속에서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 그리고 깊은 한숨이 더 많았던 고독했던 인생.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 봄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온 사랑하는 딸의 허망한 죽음. 27,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우려던 그 꽃다운 나이의 딸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다가 그만 손쓸 틈도 없이 과다출혈로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뱃속에서 함께 꿈틀거리던 귀한 손주마저 끝내 살리지 못했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세상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그것도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손주와 함께 한꺼번에 잃어버린 늙은 어미의 그 참담한 심정이 과연 오죽했을까요? 그때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 그냥 내 딸 따라서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깊은 주름을 따라 흘러내려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끔찍하고도 용서받을 수 없었던 첩장의 비밀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뿐인 딸과 그토록 기다렸던 손주를 한꺼번에 잃고 삶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채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 떠돌이 무속인이 그녀에게 복 많은 사람의 묘 옆에 딸을 묻으면 죽은 딸이 다시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환생하거나 아니면 이승에 홀로 남은 어미 곁으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담긴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무엇이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처절한 심정이었던 할머니는 그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철석같이 믿었고 문득 생전에 자신에게 늘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마을에서도 복이 많고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철민 씨의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분이라면 자신의 불쌍한 딸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네 아버님은 나한테는 참으로 더없이 고맙고도 귀한 분이셨네. 내가 젊어서 남편 먼저 보내고 어린 영미 데리고 정말 눈물 마를 날 없이 어렵게 살아갈 때 그 양반은 알게 모르게 정말 티 안 나게 우리 모녀를 많이도 도와주셨지. 추운 명절 때면 쌀 한 마리라도 몰래 부뚜막에 가져다 놓아주시고 어린 영미가 감기라도 걸려 열이 펄펄 끓으면 약값이라도 하라고 돈 몇 푼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 곁이라면, 그런 따뜻한 분 옆이라면 우리 불쌍한 영미도 저 세상 가는 길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무서울 것 같았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네. 내가 정말 미쳤었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아이처럼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철민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분명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심정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름의 깊은 믿음과 존경심이 뒤섞여버린 그 그릇된 행동을 과연 누가 감히 차가운 돌을 던지며 함부로 단죄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며칠 전 나타났던 그 거대한 흰 구렁이는 이 기구하고도 슬픈 모정의 비밀을, 그리고 생전에 늘 너그러우셨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뒤늦게나마 자식들에게 알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병실을 나서는 철민 씨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의와 연민 사이에서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를 만나고 요양병원 문을 나선 철민 씨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어린 통안의 고백은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예리하게 후벼 팠고, 자식을 먼저 보낸 늙은 어미의 그 처절하고도 애끓는 모정 앞에서 그는 차마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평온해야 할 마지막 안식을 무참히
방해하고 더럽힌 그 행위 자체를 마냥 눈 감아주고 묵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의 내면에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적인 연민과 용서라는 두 가지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민 씨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낮에는 애써 태어난 척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김순옥 할머니의 슬픈 얼굴과 아버지 산소에서 보았던 끔찍한 광경이 번갈아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여보, 세상에 그렇게까지 딱하고 기구한 사정이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오죽하면 그런 엄청난 생각을 다 했을까요?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만큼이나 큰 충격과 슬픔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철민 씨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혼자 안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말에 형제들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김순옥 할머니로부터 직접 듣게 된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했죠. 예상했던 대로 동생들의 반응은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불같은 성격을 가진 둘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그 할머니의 사정이 딱하고 눈물겹다고 해도 그건 명백하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2번 죽인 거나 다름없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요. 당장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 형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도 둘째 형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할머니의 개인적인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성한 남의 무덤을 함부로 파헤치고 훼손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 전체를 모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철민 씨는 선뜻 그들의 격앙된 의견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그 텅 비어버린 듯 공허했던 눈빛, 그리고 자네 아버님은 나한테는 참말로 하늘같이 고맙고도 귀한 분이셨네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던 그 처절한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머니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자식을 잃은 어미의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절박함을 알게 된 이상 그저 차갑고 냉정한 법의 잣대만을 매몰차게 들이대는 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옳은 일일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형들의 격렬한 논쟁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셋째 동생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형님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형님들처럼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할머니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불쌍한 할머니도 이미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허망하게 잃고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요양병원 골방에서 홀로 쓸쓸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가 굳이 돌멩이 하나를 더 던져서 고통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셋째의 차분하면서도 진심 어린 말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실 안의 공기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철민 씨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셨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종소리처럼 철민 씨의 마음을 깊이 관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누구보다 너그럽고 자애로우며 늘 남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헤아리고 보듬어 주셨던 자신의 아버지시라면 과연 이 기막히고도 슬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철민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던 모습, 잘못한 아랫사람을 꾸짖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타이르시던 모습, 그리고 원수에게조차 먼저 손을 내미시던 그 넓은 품.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김순옥 할머니의 그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먼저 가슴으로 헤아리려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철민 씨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듯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나도 너희들의 그분하고 원통한 마음 100번 1000번이라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그 불쌍한 할머니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어쩌면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덮어두기로 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님께서도 그걸 더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철민 씨의 최종 결정에 둘째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동생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철민 씨 가족은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갈등과 번민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비록 그 마침표가 완벽하게 개운하고 후련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철민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를 용서하기로, 아니 모든 것을 그저 가슴에 묻어두기로 어렵게 마음을 정한 며칠 뒤 철민 씨는 면사무소를 다시 찾아가 아버지 산소에서 발견되었던 박연미 씨의 유골 처리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의했습니다. 이미 신원은 명확히 확인되었고 유일한 혈육인 모친 김순옥 할머니 역시 생존해 계시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딸의 유골을 거두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님을 담당 공무원에게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철민 씨의 사려 깊은 결정에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일단 규정에 따라 박영미 씨의 유골은 시립 장례식장 내에 마련된 무연고 유골 안치시설에 당분간 임시로 보관될 것이라고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을까요? 어느 늦은 오후 철민 씨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유난히 처연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지는 다름 아닌 김순옥 할머니가 머물고 계시던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철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간호사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옥 할머니께서 오늘 새벽 병실 침대에 누워 아주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철민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저 창밖에 먼 산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먹먹하고도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 가엾은 할머니는 평생의 한을 다 풀지 못한 채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의 곁으로 쓸쓸히 떠나신 것이겠지요. 철민 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순옥 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자신들이라도 조촐하게나마 배웅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신 분이었지만 한평생을 외롭고 고단하게 살다 가신 그분의 마지막 길까지 차마 외롭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인간적인 연민과 측은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는 듯 병원에서도 마땅한 연락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는 장의사와 함께 김순옥 할머니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고 시립 장례식장에 임시로 안치되어 있던 딸 박영미 씨의 작은 유골함도 함께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날씨가 유난히 맑고 따스했던 어느 봄날 오후 철민 씨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새로이 잠드신 가족 선산의 한쪽 귀퉁이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두 모녀를 나란히 묻어드렸습니다. 거창한 봉분도 화려한 비석도 없이 그저 작은 나무 팻말에 박영미, 김순옥 두 사람의 이름 석 자식만 나란히 새겨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곳이라 두 모녀가 저 세상에서는 부디 외롭지 않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철민 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두 모녀의 소박하기 그지없는 무덤 앞에 하얀 국화 몇 송이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철민 씨는 마음속으로 먼저 가신 아버지께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이 불쌍한 두 사람도 너그러이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주변의 소나무 가지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흔들었고 그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온화하고도 자애로운 대답처럼 철민 씨의 귓가에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철민 씨 가족에게는 작지만 의미 있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격렬하게 대립하며 서먹했던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도 봄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 철민 씨와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 산소를 찾을 때면 멀지 않은 곳에 나란히 잠들어 있는 두 모녀의 작은 무덤에도 함께 들러 잠시 멈춰 서서 묵념을 올리곤 합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원망과 슬픔의 자리가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민 씨는 아직도 가끔 그의 봄날 아버지 산소에서 호련히 나타났던 그 거대한 흰 구렁이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길을 잃은 한 마리의 뱀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현신했던 것이었을까요? 혹은 억울하게 묻혀있던 또 다른 영혼의 간절한 하소연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자연의 어떤 신비로운 섭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기이하고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통해 철민 씨와 그의 가족은 용서의 참된 의미와 보이지 않는 깊은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철민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각자의 절박한 사연들과 아픔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깊은 슬픔과 애끓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용서의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